해가 바뀌었고요. 3월 16일까지도 이어집니다. 18차 시위 이후에 본격적으로 군대를 개입시키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경찰한테만 총을 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군대에게도 할 수 있게 합시다라는 얘기가 사실 1월부터 나옵니다. 보수적인 진영에서는 1월부터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시기에 이제 관료를 지냈던 한 교수님, 한 학자께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나라 군대가 세계의 사위권인데 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그 군대를 왜 출동시키지 않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까지도 있고, 실제로 프랑스 정부는 심각하게 3월 달에는 이것을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군 수뇌부에서 안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군대가 개입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폭력 사태가 굉장히 점화되면서 막 이제 수류탄이 오고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도망을 가고 하면서 사실 이게 방화인지 수류탄의 일부가 떨어져가지고 옮겨 붙어가지고 이제 화재가 난 건지는 사실 후자에 더 가깝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조사 리포트에 따르면.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이 유명한 브라스리, 커피숍이기도 하고 음식도 파는 프랑스의 전통 식당을 우리가 브라스리라고 통칭을 하는데, 유명한 브라스리 푸케의 이 천막에 차양에 불이 붙은 걸 사실은 경찰의 수류탄의 일부가 우연히 사고가 난 부분이지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방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불을 더 붙인 어떤 행동들이 이어지는데, 푸케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약설을 하면서 뭐 세푸케, 세푸는 미쳤다는 뜻이거든요. 세푸케 이런 식으로 또 말장난을 하면서 막 텍스트를 쓰고 하니까 이제 이 노란조끼 시위대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비판을 할 수 있는 빌미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불이 붙은 거고요. 프랑스에 가시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커피나 뭐 가볍게 와인이나 맥주 한잔 하는 즐기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리에 있는 1층에 있는 커피숍들은 다 이렇게 차양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크릴 소재라서 불이 한번 붙으면 확 이렇게 다 불이 붙는 재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건이 났고, 이건 진압이 됐지만 그 이후로 사람들이 오히려 여기에 모여들어서 노숙자들, 불법 체류자들, 난민들, 이런 사람들을 대표한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아이고 잘 됐다라는 식으로 여기서 또 시위를 하기 시작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마크롱 대통령이 이건 아니다, 이건 선을 넘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우리 프랑스의, 사실 푸케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문화유적으로 지정된, 뭐 우리로 말하면 약간 도시문화유산 같은 걸로 지정이 된 문화유적이거든요. 이건 선을 넘었다고 이 대통령이 막 말하니까, 대통령의 말에 이제 힘을 얻은 그쪽 진영에 동조하는 논평가들이 그래 맞다, 카페란 곳이 무엇이냐, 프랑스 혁명 때 혁명이 나기 위해서, 혁명이 나기 전에 계몽주의자들이 자기의 자유로운 정치 발언을 하고 사교를 하기 위해서 모였던 곳이 바로 카페 아니야. 카페야말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산실인데 이 카페를 불을 질렀다는 건 얼마나 이 시위대들이 근본이 없고 실제로 그 워딩을 빌어올게요. 탈레반 같은 일이냐. 근본적으로 서구의 문명을 뒤흔드는 일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8세기에 볼테르, 몽테스키에, 루소 같은 계몽주의자들이 모여서 이제 혁명의 씨앗을 준비했던 중요한 공간인 카페, 그리고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 유명한 카페 프로코프처럼 푸케도 그렇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하지만 푸케는 좀 다릅니다. 푸케 같은 경우는 1899년 푸케라는 이름의 사업가가 이렇게 비싼 땅에 이렇게 멋지게 딱 브라스리를 럭셔리하게 열었는데요. 실제로 1900년대 초반에 가장 인플루언서라고 한다면 비행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서양 횡단이라든지 이런 비행을 성공하고 오면 정말 셀러브리티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오늘날 우리가 유명한 카레이서 나 뭐 스포츠맨을 보는 것처럼 했는데, 브라질 출신의 이제 산토스라는 정말 유명한 그 에비에이터죠, 비행사가 자기 집이 144번지인가 있는데 거기에 비행기를 주차하고 축하 파티를 여기서 열기도 하고, 1930년대는 그런 식으로 열리기도 하고요. 뭐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계약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회의를 할 때 뭐 그러니까 세련된 직군의 사람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네트워킹을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1998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고요. 98년도에 그리고 이제 유명한 호텔과 카지노 체인을 거느린 그룹의 인수가 되면서 더욱더 고급스러운 그 요식업의 강자로서 자리 잡은 공간이 푸켓입니다. 그런데 이 푸켓에서 가장 이제 본인도 나중에 후회한다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2007년 대선이 끝납니다. 대선에서 이제 승리를 거둔 니콜라 사르코지가 부자 친구들이 많은 걸로 되게 유명한 대통령이고, 이 사르코지 대통령 별명이 블링블링 프레지던트거든요. 화려한 걸 좋아하시고 전용기 가지고 막 부자 친구 별장에서 바캉스 보내고 막 이래서 굉장히 막 비난도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 자기 후원해준 사람들이 보통 이제 거물들일 거잖아요. 여러 의미에서 거물들이라서 그 거물들과 축하 파티를 이제 바로 또 푸켓에서 열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대단한데, 여러 가지 의미에서 대단한데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프랑스 정치사에서 길이 남을 어떤 대선 축하 파티가 2007년 푸켓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연한 사고로 촉발된 푸켓 화재, 전소, 그리고 푸켓 측의 폐업은 여러 가지를 다 상징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동명이인이지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프랑스 역사에서 유명한 푸켓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17세기에 루이 14세의 재무 대신이었던 사람의 이름도 니콜라 푸켓인데요. 이 니콜라 푸켓 같은 경우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에요. 특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아직은 자기가 세력을 넓히지 못하고 섭정을 당하고 있었던, 섭정을 해야만 했던 루이 14세 대신 거의 실권을 다 이렇게 휘둘렀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속된 말로 배는 게 없었겠죠? 배는 게 없어서 가장 잘 나가는 건축가와 조경가들을 불러가지고 멋진 성을 탁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집들이 파티를 할 때 왕을 불러요. 왕이 어땠을까요? 고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일했던 모든 인부들과 전문가들을 그대로 이제 자기가 데리고 와서 지은 게 아까 보셨던 베르사유 성이고, 푸켓에 대해서는 이제 너는 이제 안 돼, 너는 이제 안 되는 거야 해가지고 이제 몰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프랑스에 좀 길게 머문 기회가 되신다면 또 굉장히 아름다운 성이 있습니다. 작지만 어떻게 보면은 17세기 고전주의 건축의 더 정수는 여기인 것 같아요. 베르사유는 후에 증개축도 많이 되고 너무 크고 한데 여기는 온전하게 17세기 건축을 잘 보여주는 보르비공트 성입니다. 이 성이 자기네 브랜딩을 할 때 홍보 문구가 뭐냐면요, 태양왕이 질투한 성, 태양왕이 샘낸 성,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사람이고, 니콜라 푸켓가 좌우명이 되게 멋집니다. 라틴어인데요. 쿠오논 아센데트 해가지고 좀 제가 약간의 의역을 해서 한다면 더 못 올라갈 건 뭐야, 더 가야지, 더 위로 갈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푸켓와 중첩된 중의적인 현상으로서 지금 노란조끼 시위가 되니까 보수적인 언론인 피가로지의 칼럼조차도 이걸 패러디해서 쿠아논 데센데트라고 해서 이제 그만 내려가지? 이런 뉘앙스의 칼럼을 실을 정도로 이 푸켓 그 화재 사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맥락들을 다 응축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자본, 권력, 소외된 자들, 민중, 이런 이야기들이 한 번에 다 섞여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는지 이제 이것도 익숙하신 기시감이 좀 드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산성을 쌓잖아요. 그 차들을 가지고 산성을 쌓는 것처럼 이렇게 그 용접을 해가지고, 좀 더 속된 말로 땜빵을 해가지고 이렇게 푸켓을 다 이렇게 사람들이 못 오게 커버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또 좌파 언론인 리베라시옹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스테인리스 스틸 디자인이라니라고 하면서 비아냥대는 칼럼이 또 실리기도 했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굉장히 또 많은 논평가들이 대기업인데 푸켓 지금 요리사가 몇 명이고 서버가 몇 명인데 문을 닫아서 재공사를 하는 동안 이들에게는 월급이 그대로 다 나간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기사가 나가니까 노란조끼의 대변인께서는 근데 왜 우리 공장이 문 닫았을 때는 우리 월급은 걱정은 안 해주셨나요?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2019년 7월 13일 푸켓가 재오픈을 했을 때 사진이고요. 아직까지 노란조끼 시위가 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커트만 보면
아무런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죠. 푸켓을 소유하고 있는 이 그룹은 36개 카지노, 18개 호텔, 120개 이상의 레스토랑을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 바리에르 그룹입니다. 뭐 저는 숫자 약하기도 하지만 특히 이렇게 달러가 나오면 정신을 잃게 되는데 총 매출액이 아무튼 엄청 많다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7월 13일 날 샹젤리제 푸켓가 리뉴얼해서 오픈을 하면서 또 다른 멋진 소식을 저희가 발표합니다라고 발표를 한 게 뭐냐면 당시에는 문을 안 열었지만 지금은 문을 열었는데요. 루브르 아부다비에 푸드코트 대신 푸켓가 아부다비 루브르에다가 자기가 독점으로 입점을 해서 문화사업처럼 이렇게 멋진 레스토랑을 엽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주요 연구 분야는 박물관, 미술관 운영 같은 부분인데요. 그런 맥락에서도 조금 생각하게 된 것이 많았던 지점인 것 같습니다. 7월 14일에 바스티유 데이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설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퍼레이드를 할까? 그리고 불상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많은 병력과 경찰력이 되고 이때 정말로 타이트하게 노란 조끼는 물론이고 노란 티셔츠, 노란 풍선, 노란색이 있는 사람들은 다 연행을 하거나 다 검문을 하는 방식으로 삼엄하게 샹젤리제 퍼레이드가 벌어지고 역시 웃고 있지만 웃지 못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영상이라면 우리가 좀 가늠할 수 있을 텐데 엄청난 야유와 막 욕설이 대통령에게 쏟아지는 상황에서 꿋꿋이 마크롱 대통령이 7월 14일 날 퍼레이드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에너지 상품 소비에 대한 국가 세금 인상, 탄소세가 확실히 도화선이 되긴 했지만 노란조끼 시위는 굶주림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경멸의 경험, 무시당한다는 불의에 대한 감각, 인정받고 존엄하게 대우받고자 하는 열망을 표출한 것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의 근간과 부의 분배의 의문을 제기하는 시위고요. 조사에 따르면 노란조끼 시위대 실업률은 16%로 전국 평균인 10%에 비해서 굉장히 높죠. 그중 25%는 월 가계소득이 1200유로 미만, 50%는 2000유로 미만, 75%는 2900유로 미만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임시직 직원이거나 다양한 분야의 중간 전문직들이었기 때문에 노동계급의 반란이라고 요약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요. 이들이 이제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요구 목록을 씁니다. 우리도 이제 그만할 테니까 대충 우리가 좀 협의를 합시다. 요구 목록을 만드는데 그 요구 목록의 타이틀을 까이에드 돌레옹스라고 얘기합니다. 까이에드 돌레옹스는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청원 목록이에요. 불만 사항을 적은 목록입니다. 나 이것도 불만이니까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를 쭉 정리한 목록이고요. 14세기로 기원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생각했죠. 역시 프랑스 분들은 불만이 참 많아. 내가 불만을 14세기부터 정리를 해가지고 갖다 올리는 거죠. 그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까이에드 돌레옹스는 89년 프랑스 혁명 직전에 났던 이거 마지막 최후 통첩, 이거 들어주면 어쩌면 혁명이 안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인데 까이에드 돌레옹스를 형식으로 노란조끼 시위대의 그 조직위가 그 부분들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이 되나 싶었는데 이제는 이게 확산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건요, 프랑스 전역에서 봄, 여름에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목재, 버려지는 폐자재들, 공장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재료들을 조합해서 만든 개선문과 에펠탑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유사 샹젤리제일 수도 있고요. 샹젤리제를 넘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얘기하고자 했던, 트랜스하고 싶어 했던 샹젤리제를 향한 이 사람들의 생각이 잘 응축된 그런 모습들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지역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시위 동안 사람이 죽었는데, 트럭 운전사가 죽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아무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추모의 마음으로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해당 도지사가 곧바로 철거 명령을 내려서 며칠 못 있고 이제 철거를 하게 되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이 땅의 소유주가 빈치라는 회사인데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는 재벌 회사인데 이 회사 소유였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나가세요 해가지고 곧 철거가 된,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행위예술처럼 보이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건물들이고, 프랑스 북부의 발렁시에 있는 이 두 분은, 특히 이 남자분은 시위대를 진압하는 경찰의 실탄에 눈을 맞아가지고 실명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위를 하는데 치료비는커녕 이 시위를 한다고 해서 벌금을 3만 유로를 맞게 되니까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발렁시에서 또 시위를 하니까 또 연대 의미로 다 같이 또 노란색 안대를 하고 이렇게 프랑스 분들이 나오셨는데, 이것도 전국구 뉴스에는 많이 보도가 되지 않고 오히려 뭐가 더 보도됐냐면 아주
아주 유능한 문화재 복원가가 이 눈을 다친 리드의 조각품을 다 복원하고 있다. 문화 강국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내 눈과 이 조각상 눈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또 물어보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결국은 프랑스 사회 갈등 구조가 이전에는 이념 중심이었는데 생활로 전환이 됐다는 것을 굉장히 명백하게 드러내는 계기이자 사건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많은 특히 이제 워낙 말도 잘하고 뭐 재치도 있고 이런 민족이다 보니 구호들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게 많은데 제가 봤던 구호 중에 조금 인상적이었던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 자기는 실업자인데 배가 고픈데 뭐에 배가 고프냐면 빵이나 밥이 없는 게 아니라 권리가 고프다. 나의 right가, 나의 권리가 고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벌써 1년이네요. 사람들이 화가 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특히 여성들이 나는 당신의 딸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자 사촌입니다. 나는 당신의 엄마입니다. 나는 당신의 뭐 동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대를 촉구하는 구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구호가 있었냐면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우리는 모두 정치인입니다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즉 정치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사람들이나 특정한 계급이 행하는 전문적인 활동이 아니라 모여 사는 우리 모두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상적으로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치적인 거야 라는 얘기들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꽤 인상이 깊었고요. 네,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만은 이제 오랫동안 지금 또 파리가 이제 내년에 올림픽을 준비하느라고 저도 작년 여름에 갔더니 굉장히 막 공사판이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특히 차가 없는 도시, 친환경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 이런 걸 만든다고 하면서 이 지하로 모든 걸 또 넣겠다고 합니다. 굉장히 저도 기시감이 있어요. 왜냐면 막 서울 강남구의 영동대로도 막 개발해가지고 다 지하로 넣고 환승센터를 만들고 위에는 아름답게 녹지와 나무와 보행자가 있는 미래 도시를 많은 시장님들이 꿈꾸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건 2030년에 지금 현재 프랑스 파리의 시장인 안 이달고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샹젤리제도 다 이렇게 만든다고 얘기를 했고 여기를 이제 견학을 갔다 오신 이후에 나온 뉴스들입니다. 파리 샹젤리제 거리가 광화문에 생기고 네, 한국에도 생긴다고 하는데요. 아름답죠. 지속 가능한 도시, 친환경 도시, 보행자 중심, 열린 광장 다 아름다운 말입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맥락과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충분히 수기와 숙고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결과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포갑적인 횡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샹젤리제에서의 엘리시안 필드입니다. 낙원, 극락, 천국 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너머에 있는 그림자 혹은 항상 극락이 있기 위해서는 그런 반대급부에 있는 어떤 다른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노란조끼 시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들은 전략이라고 하고 뭐 작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 전략들을 짜는 그런 뭐 모습들도 보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편의 영화가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열광을 지금 하고 있기도 한데요. 많은 것들이 갈수록 파편화되어 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도 모르게 혐오와 차별과 무시와 경멸 같은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로 가지고 온 구호는 tous ensemble, 모두 함께, 모두 다 같이란 뜻을 가진 프랑스어 피켓을 든 시위대의 모습을 가지고 왔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에게 진짜 중요한 가치가 뭘까를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작은 바람을 가지고 준비한 제 강연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